밝은 밤. 최은영. 일부. 나는 희령을 여름 냄새로 기억한다. 사찰에서 나던 향냄새, 계곡의 이끼 냄새와 물 냄새, 숲 냄새, 항구를 걸어가며 맡았던 바다 냄새, 비가 내리던 날 공기 중에 퍼지던 먼지 냄새와 시장 골목에서 나던 과일이 썩어가는 냄새, 소나기가 지나간 뒤 한의원에서 약을 다리던 냄새. 내게 희령은 언제나 여름으로 기억되는 도시였다. 희령이 처음 간 건 10살 때 일이었다. 할머니 집에서 열흘 정도 지내는 동안 할머니는 나를 데리고 이곳저곳을 구경시켜줬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산속에 있는 사찰에도 가고 집 근처의 바닷가에도 갔다. 시장에서 갓 튀긴 팥도넛과 꽈배기도 먹고 집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할머니의 친구들과 춤을 추기도 했다. 어린 내 눈에 희령의 하늘은 서울에서 보던 것보다 더 높고 푸르렀다. 아직도 잊지 못하는 건 할머니와 함께 본 희령의 밤하늘이다. 나는 그때 은하수를 맨눈으로 처음 봤는데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배가 울렁거리고 간지러웠다. 희령에 도착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나는 할머니에게 마음을 열었다. 아이들은 귀신같이 아니까. 이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자신을 해치려 하는지 돌보려 하는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할머니와 헤어지면서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할머니와 정이 들어서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할머니를 못 볼지도 모른다는 예감 때문이었다. 다시 희령에 내려가던 날 32살의 나는 자동차 뒷좌석에 살림살이를 가득 싣고 고속도로를 달렸다. 폭설이 내리는 2017년 1월의 어느 날이었다. 희령 천문대의 연구원 채용 공고를 본 건 이혼을 하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마침 내가 속해 있던 프로젝트 팀의 일이 끝나던 시점이었고 갈 곳이 없던 상황이기도 했다. 합격 연락을 받자마자 서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침대와 장롱, 책상, 세탁기, 식탁, 카펫. 그의 손길이 닿았던 속옷과 식기를 전부 버렸다. 6년을 산 집이었기에 물건은 계속해서 나왔다. 이사 당일까지 쓰레기 봉투 몇 개를 더 채우고서야 끝이 났다. 희령으로 떠나기 전날에야 인터넷으로 희령이 어떤 곳인지 알아봤다. 희령은 서쪽으로는 해발 1000m가 넘는 산맥이 자리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바다가 있는 작은 도시였다. 해안 저지대에 농경지와 시가지가 형성돼 있는 곳으로 같은 도의 다른 시에 비해서 규모가 작고 인구도 10만 명이 채 되지 않았다. 춘천을 지날 때쯤에 눈이 잦아들기 시작했지만 바람이 세서 작은 차가 휘청거릴 정도였다. 희령까지 가는 동안 숨을 고르기 위해 번번이 휴게소에 들려야 했다. 평소에는 멀미를 잘 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몸도 마음도 약해져 있어서 쉽게 어지러움을 느꼈고 속이 메스꺼웠다. 서울을 떠난 지 5시간이 지나서야 희령의 관광 호텔에 도착했다. 나는 기진맥진한 채로 짐도 풀지 않고 창가에 앉았다. 창문 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겨울이라 그런지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고 물새 몇 마리만 바다 위를 날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가까이서 바다를 본 게 언제인지 기억할 수 없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 밤이 되자 어둠 속에서 밝은 등을 단 어선들이 줄지어 조업하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어선에 달린 등의 개수를 세어보았다. 잠을 이어 자지 못하던 때였다. 그날도 몇 번이고 자다 깨다를 반복했다. 잠이 완전히 달아나서 커튼을 열자 붉은 해가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고 있었다. 바다를 물들이는 해의 붉은 빛이 객실까지 밀려들어왔다. 나는 말을 잃은 채로 해의 일주를 지켜봤다. 해가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날 나는 앞으로 희령에서 살 집을 알아봤다. 총 5군데의 집을 봤는데 처음에 봤던 집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20년 전에 준공된 두 동짜리 복도식 아파트로 신혼부부나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다고 했다. 내가 본 집은 5층이었다. 도배장판을 새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깨끗했고 멀리 바다도 잘 보이고 볕도 잘 들었다. 이사를 하려면 3주 정도 기다려야 했지만 그 정도는 감수해도 좋은 집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희령에서의 첫 3주 동안은 호텔에 머물면서 출퇴근을 했다. 그즈음 눈이 많이 내렸다. 근처 군부대 군인들이 제설용 삽을 들고 곳곳을 다녀야 할 정도의 폭설이 내리기도 했다. 희령의 눈은 잘 녹지 않았다. 작은 지방도시여서 차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많았고 눈이 기화되는 속도가 느렸다. 흰 빛이 사람을 압도하고 두렵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한 번은 폭설이 그친 무렵 눈 덮인 농가 국도를 달리다가 가슴이 심하게 뛰고 숨쉬기가 어려워 갓길에 잠시 차를 세워둔 적도 있었다. 마음의 보호대 같은 것이 풀어진 기분이었다. 덜 느낄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가 사라진 것 같았다. 천문대에 첫 출근을 한 날, 결혼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예전에 한 번 했었다고 답하고는 더 설명해달라는 눈빛을 읽고 작년에 이혼했다고 덧붙였다.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려고 했지만 심장이 뛰었고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사람들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다른 주제로 말을 돌렸다. 퇴근하고 호텔로 돌아오면 그대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을 열면 파도 치는 소리가 들렸다. 몸이 얼어붙을 듯 추운데도 누운 채 파도 소리를 들은 날도 있었다. 창을 닫아야 하는데 몸을 일으키기가 어려웠다. 물컵에 물을 따라 마시는 것조차 엄두가 나지 않아서 입이 말랐다. 거울을 보면 등이 굽고 어깨는 앞으로 말린 데다 근육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마른 데가 있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짧은 단발로 잘랐지만 그런 내 모습이 더 낯설게 느껴지기만 했다. 지우와 전화를 하는 것이 유일한 위로였다. 지우는 해가 질 무렵이면 전화를 해주었다. 지우는 나를 대신해서 울어주고 욕해주고 나를 걱정해주는 얼마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 새끼는 참 뻔뻔해. 지우는 내 전남편을 개새끼라고 불렀다. 걔가 왜 욕이 됐을까? 나는 지우에게 물었다. 지우는 개새끼라는 말은 개새끼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다. 여기서 개는 가짜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정상가족이라는 테두리 밖에 각자 자식을 뜻하는 멸칭이라고 했다. 지우는 거기까지 설명하더니 나쁜 말이네 라고 말하고는 앞으로는 그 단어를 쓰지 않을 거라고 했다. 그러더니 개새끼, 미친놈, 씨발놈, 어느 것 하나 쓸만한 말이 없다면서 인간은 왜 이렇게 치졸하냐고, 왜 꼭 약한 사람을 짓밟는 식으로밖에 욕을 못 만드느냐고 했다. 참신한 욕이 필요해. 분이 풀리는 욕이 필요해. 그것이 지우의 결론이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개새끼라는 단어를 종이에 펜으로 써보았다. 개새끼. 어원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로 그 말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나는 강아지를 떠올렸다. 자기에게 관심도 없는 사람의 바짓자락에 붙어서 꼬리를 흔드는 모습을. 왜 개새끼라고 하나? 걔가 사람한테 너무 잘해줘서 그런 거 아닌가? 아무 조건도 없이 잘해주니까, 때려도 피하지 않고 꼬리를 흔드니까, 복종하니까, 좋아하니까 그걸 도리어 우습게 보고 경멸하는 게 아닐까. 그런 게 사람 아닐까. 나는 그 생각을 하며 개새끼라는 단어를 가만히 내려다봤다. 나 자신이 개새끼 같았다. 마음이라는 것이 꺼내볼 수 있는 몸속 장기라면 가끔 가슴에 손을 넣어 꺼내서 따뜻한 물로 씻어주고 싶었다. 깨끗하게 씻어서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해가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널어놓고 싶었다. 그러는 동안 나는 마음이 없는 사람으로 살고 마음이 햇볕에 잘 마르면 부드럽고 좋은 향기가 나는 마음을 다시 가슴에 넣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지. 가끔은 그런 상상을 하곤 했다. 이사 당일 자동차 뒷좌석에 내버려뒀던 짐을 새 집으로 날랐다.
짐이라고 해봤자 옷과 식기류, 책과 노트북, 천체 망원경, 텔레비전이 전부였다. 아파트는 도시의 서쪽인 고지대에 자리했다. 아파트 정문 근처에는 농협 마트가, 후문 쪽에는 등산로 초입이 있었다. 마트 옆에는 마당을 밭으로 사용하는 주택이 몇 채 있었는데 가까운 거리에 개천이 흘렀다. 아파트 북쪽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밀집한 주택가와 시장이 있고 동쪽으로 걸어가면 해변이 나왔다. 거북이 등딱지처럼 생긴 둥글고 검은 바위가 있어 거북이 해변으로 불리는 곳이라고 했다. 해변 앞에는 관광객들을 위한 횟집과 조개구이 식당이 많았지만 겨울이라 주변이 한산했다. 내려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희령에서 아주 오랜 시간을 산 기분이 들었다. 희령은 조용한 곳이었다. 서울에서 살던 내게 희령의 조용함은 가끔 두렵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때의 나는 사람이 싫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간절히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 서울에서처럼 친구와 한참 이야기하고 싶기도 했고 손을 뻗으면 닿을 곳에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좋겠다는 욕심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가깝고 끈끈해서 속까지 다 보여주고 서로에게 치대는 사이가 아니었으면 했다. 나에게 결혼은 그런 것이었지만 더 이상 그런 관계가 가능하리라는 믿음이 들지 않았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추우면 창문을 닫고 목이 마르면 물을 따라 마시는 내가 보였다. 여전히 어려운 밤을 보내면서도 예전처럼 몸을 쥐어짜며 울지는 않는 내가 보였다. 2시간, 3시간을 이어 잘 수 있는 내가 보였다. 그렇지만 나아지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답할 수가 없었다. 엄마가 찾아온 건 내가 희령으로 이주한 뒤 2달 뒤의 일이었다. 엄마는 현관에 쌓여있는 재활용 쓰레기들을 뒤적거리다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고는 가지고 온 상자에서 비트즙과 양배추즙을 꺼내 냉장고 야채칸에 차곡차곡 넣었다. 이거 어디다 걸어? 나는 엄마에게 점퍼를 받아서 안방 옷장에 걸어두고 거실로 나갔다. 그 사이 엄마는 거실 소파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커피 믹스를 한 잔 타서 소파 옆 탁자에 올려놓았다. 너처럼 젊은 애가 있을 곳은 아니다. 너무 외지고. 엄마가 눈을 감은 채 말했다. 여기 안 외져. 직장도 좋고. 나는 거기까지 말하고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 희령이 몇 번 와봤어? 할머니 보러? 너도 알잖아. 그런 사이 아니란 거. 왜? 할머니 만나보기라도 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기회되면 다시 서울로 올라와야지. 너 설마 김서방, 아니 걔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마주칠까 봐? 나 어차피 연구실 아니면 집이었잖아. 서울이든 희령이든 나한텐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네 젊음이 아까워. 남자도 다시 만나야지. 엄마는 그렇게 말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몇 번이고 후후 불어 마셨다. 남자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엄마. 너 사람들이 이혼이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알아? 다들 뒤에서 뭐라 해. 나는 대답 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그건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아, 엄마. 사람들이 트랙터로 밭을 갈고 있네. 무언가를 심으려고 하나 봐. 여름이랑 가을에는 바깥 풍경이 볼만하겠다. 재촉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잖아. 아무도 겨울밭을 억지로 갈진 않잖아. 세상 바뀌었어, 엄마. 엄마 살던 때랑 지급이 같다고 생각하지 마. 아무리 허접한 남자라도 울타리는 되는 거야. 남자 있는 여자라야 사람들이 함부로 못해. 엄마, 살아본 사람이 하는 말이야. 나는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집 밖으로 나왔다. 남자가 꼭 필요하다고? 엄마는 남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착취당하기만 한 거 아니었나? 자기 엄마를 보러 갈 시간조차 허락받지 못할 만큼의 착취. 아들 셋인 집의 장손과 결혼한 엄마는 명절에 친정에 가지 않았다. 방학 때 아빠 쪽 식구들이 찾아오는 경우는 있었지만 할머니가 온 적은 없었다. 할머니와의 관계가 지금처럼 된 게 그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게 아니었더라도
엄마가 할머니를 만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도 김서방은 참 착해. 엄마는 늘 그렇게 이야기했었다. 남자는 여자 때리지 않고 도박 안 하고 바람만 안 피워도 상급에 든다고. 그 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전 남편은 그런 의미에서 엄마에게 착한 남자였다. 그가 바람 피운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말이다. 엄마는 남자와 사는 삶에 희망이 있는 것처럼 말하곤 했지만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도리어 엄마야말로 남자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 같았다. 때리지 않고 도박하지 않고 바람 피우지 않는 남자만 되어도 족하더니 인간 존재에 대한 그런 체념이 또 어디 있을까. 무작정 걷다 보니 마트 앞이었다. 마트에서 아이스크림 몇 개를 산 뒤 집까지 천천히 걸어갔다. 마음을 다잡으려고 심호흡을 하면서. 집으로 들어가자 엄마가 대수롭지 않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엄마에게 아이스크림 하나를 건네고 나도 하나를 먹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야기하려 노력했다. 엄마는 나 혼자 살기에 무섭지는 않은지 새로운 직장은 마음에 드는지 물었다. 아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봐줄 사람이 있겠느냐는 말을 했다. 외롭지 않느냐고. 혼자서 외롭게 지내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했다. 난 혼자가 편해. 내가 엄마에게 해줄 말은 그것밖에 없었다. 엄마가 온전히 내 편을 들어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리라는 희망 같은 것을 나는 포기했다. 그와 이혼하겠다고 했을 때 엄마는 내가 입은 상처보다도 이혼당하고 혼자가 될 사위를 신경 썼다. 너는 걱정이 안 돼. 그런데 그 약한 애가 나중에 자살이라도 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어떤 말은 듣는 순간 영원히 잊히지 않으리라는 걸 알게 한다. 내게는 엄마의 그 말이 그랬다. 엄마는 내게 전화를 해서 나의 이혼으로 엄마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얼마나 괴롭고 우울한지 호소했다. 심지어 내 전남편에게 연락해서 그의 행복을 빌어주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엄마의 눈에는 나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사람들이 남자에게 쉽게 공감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우리의 이혼을 언급하며 나를 욕했듯이 그가 바람피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그가 바람피우는 계기를 만들었을 나를 상상하며 비난했듯이. 그러나 엄마마저도 자신의 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들에게 공감하고 나의 고통을 외면했다는 사실에 나는 무너졌다. 아빠는 너 이혼한 거 아무한테도 말 안 하더라. 엄마가 무심하게 말했다. 자기 딸이 쪽팔리는가 보지. 그래도 너희 아빠 같은 사람이 없어. 그래? 아무리 그래도 아빠는 아빠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남자가 한번 바람 피웠다고 이혼이라니 말도 안 된다. 김서방이 받을 상처를 생각해라. 마음을 넓게 먹어야지. 사람들 다 그러고 살아. 이혼을 결심한 내게 아빠가 한 말이었다. 나보다 사위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아빠의 모습은 별로 놀라운 게 아니었다. 아빠가 내 편이 되어주리라는 기대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엄마는 해가 지기 전에 일어섰다. 운전을 해서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엄마를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끌차를 끌고 335 걸어가는 할머니들이 보였다. 4월을 앞둔 토요일 저녁이었다. 동네를 산책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언덕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다. 가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나를 보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반가운 내색을 하던 분이었다. 형광 분홍색이나 은색 패딩을 입고 다니는 멋쟁이 할머니였는데 그날은 장밋빛 패딩에 샛노란 끌차를 끌고 있었다. 가볍게 목례를 하고 걸어가려는데 할머니가 손짓했다. 오늘 사과가 싸게 나왔다고 하길래 저쪽 청가물 시장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셨어요? 할머니가 끌차에 놓인 쇼핑 바구니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더니 내게 건넸다. 먹어봐요. 꿀사과라는데. 아, 괜찮아요. 나는 혹시 할머니가 내게 포기 활동을 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했지만 계속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듯해서 사과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청과물 시장이라면 시청 옆에 있는 시장까지 다녀오신 거예요? 거기가 제일 싸서.
우리 옆으로 스쿠터를 탄 사람들 몇이 지나갔다. 할머니 뒤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닿은 바다가 금빛으로 빛나는 것이 보였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할머니가 말했다. 아가씨, 내 손녀랑 닮았어. 그 애를 10살 때 마지막으로 보고 못 봤어. 내 딸의 딸인데. 할머니는 거기까지 말하고 나를 가만히 바라봤다. 손녀 이름이 지연이에요. 이지연. 딸 이름은 길미선. 나는 할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할머니는 나와 우리 엄마의 이름을 말하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서울 사는 애가 여기에 내려올 일이 없잖우. 할머니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내려왔네요, 여기. 내가 말했다. 할머니는 미처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나를 보고 미소 지었다. 우리는 언덕 위에 어색하게 서서 서로를 바라봤다. 할머니의 얼굴에 장난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는데 나는 할머니가 처음부터 나를 알아봤다는 생각을 했다. 할머니. 내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이야.